32살 회사원, 연애 경력 2년째 공백. 친구들은 모두 결혼하거나 안정적인 관계 속에 있었고, 나만 금요일 밤 소파에 파묻혀 데이팅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준, 28세, 스타트업 마케터. 프로필 사진은 깔끔했다. 카페에서 찍은 듯한 자연스러운 미소, 정돈된 헤어스타일, 캐주얼하면서도 센스 있는 옷차림. 자기소개란에는 진지한 만남 원해요. 영화와 전시 좋아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했다. 매칭되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항상 그랬다. 처음 매칭될 때의 그 설렘. 곧 메시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프로필 보니 미술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이번 주말에 삼청동 갤러리 투어 관심 있으세요? 첫 메시지 치고는 구체적이고 매력적이었다. 보통은 안녕하세요 정도로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달랐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어떤 전시 보러 가실 건가요? 그렇게 우리는 이틀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민주는 재미있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공통 관심사도 많았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에 대해 알고 있었고 내가 최근에 읽은 책도 읽었다고 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삼청동에서 만나요. 제가 괜찮은 갤러리 몇 군데 알아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갤러리 앞에서 만나면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차로 모시러 갈게요. 주소 알려주시면 편한 곳에서 픽업할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차를 타는 게 맞나? 하지만 민주는 지금까지 너무 신사적이었고 프로필도 믿을만해 보였다. 게다가 삼청동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환승을 2번이나 해야 했다. 그럼 해화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나요. 완벽해요.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50분. 나는 해화역 2번 출구에서 민준을 기다렸다. 봄 햇살이 따사로웠고 주변에는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일부러 밝은 색 원피스를 입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이시정각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내 앞에 멈췄다. 창문이 내려가고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프로필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나아 보였다. 깔끔한 인상에 밝은 미소. 지혜 씨 맞죠? 반가워요. 나는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깨끗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조수석에 앉으며 나는 안전벨트를 맸다. 생각보다 차가 좋으시네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스타트업이지만 복지는 괜찮거든요. 민주는 능숙하게 운전대를 잡았고 우리는 삼청동을 향해 출발했다. 차 안에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는 최근에 본 전시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회사 생활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하지만 15분쯤 지났을 때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저기, 삼청동은 이쪽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스마트폰 지도를 확인했다. 우리는 삼청동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 그 갤러리 말고 더 좋은 곳 알아서요. 파주에 새로 생긴 아트 스페이스인데 정말 멋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파주요? 그건 너무 먼데. 저는 삼청동에 가기로 했는데요. 금방이에요. 30분이면 도착해요. 거기 가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나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직은 의심할 정도는 아니었다. 어쩌면 정말 좋은 곳을 알려주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파주는 너무 멀어서. 지혜 씨, 믿어보세요. 제가 데이트 코스 정말 잘 짜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다. 그 확신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차는 계속 외곽으로 향했다. 주변 건물들이 점점 드물어졌고 고층 아파트 대신 낮은 주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었다. 민준 씨, 제가 생각을 좀 바꿨는데요. 그냥 삼청동으로 가요. 오늘은 멀리 가고 싶지 않아서요. 이미 거의 다 왔어요. 5분만 더 가면 돼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미소는 사라졌고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다. 아니요, 지금 당장 세워주세요. 저 내릴게요. 지혜 씨, 진정하세요. 차 세워요. 지금. 나는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민주는 차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라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데이트가 아니었다. 나는 큰 실수를 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내 휴대폰을 낚아챘다. 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랐다. 부드러운 데이트 상대가 아니라 차갑고 통제적인 누군가. 나는 공포에 얼어붙었다. 휴대폰 돌려줘요. 조용히 하세요. 소리 지르면 더 나빠져요. 차는 이제 완전히 외진 곳으로 들어섰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논밭과 작은 공장들만 보였다. 나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이미 잠겨 있었다. 아동 보호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 차가 멈췄다. 낡은 창고 같은 건물 앞이었다. 주변은 완전히 인적이 드물었고 가장 가까운 건물도 수백 미터는 떨어져 보였다.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할 곳이었다. 내려요. 민준이 차 문을 열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공포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리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내 팔을 거칠게 잡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그는 훨씬 힘이 셌다. 그는 나를 억지로 차 밖으로 끌어냈고 창고 안으로 끌고 갔다. 창고 안은 어두웠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다. 그곳에는 낡은 의자 하나와 테이블이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내 사진이었다. 내가 지난주 회사에서 찍었던 사진. 친구들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나의 모습.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나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것이다. 놀랐죠? 나는 지혜 씨를 3개월 동안 지켜봤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알아요.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카페, 좋아하는 영화, 읽는 책. 모든 것.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소름 끼쳤다. 왜? 왜 이러는 거예요? 왜라고요? 지혜 씨가 특별해서요. 나는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요. 모은다고요? 네. 지혜 씨는 7번째예요. 7번째.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나 이전에 6명이 더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민주는 테이블로 가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들은 신문 기사였다. 실종된 여성들 연락 두절 행방불명이라는 헤드라인들이 보였다. 보세요. 그들은 모두 데이팅 앱에서 만났어요. 나를 믿었죠. 지혜 씨처럼. 나는 기사들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여성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나와 비슷했다. 30 전후 혼자 사는 직장인, 진지한 만남을 원하던 사람들. 당신은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아주 정상이에요. 사실 나는 아주 똑똑하죠. 경찰도 나를 못 잡았어요. 6개월 동안. 그는 자랑스러워 보였다. 자신의 범죄를 마치 예술 작품처럼 여기는 것 같았다. 경찰에 신고하면. 누가요? 지혜 씨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이 건물은 2년 전부터 폐업한 곳이고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완벽하게. 민주는 밧줄을 꺼내 내 손목을 묶었다. 나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 손목과 발목을 묶었다. 지혜 씨는 여기서 조금 기다려야 해요. 나는 오늘 밤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무슨 일이요? 장기 밀매상들과 만나야 해요. 그들은 건강한 장기를 원하죠. 특히 젊은 여성의 장기를.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감금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죽일 작정이었다. 아니, 나를 상품으로 팔려고 했다. 안 돼.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전문가니까. 민주는 가방에서 물병과 빵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오늘 밤 10시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는 창고 문을 잠그고 나갔다.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고 곧 멀어져 갔다. 나는 혼자였다. 몇 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공포가 나를 마비시켰다. 하지만 곧 생존 본능이 깨어났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다. 밧줄을 확인했다. 단단했다. 민주는 매듭을 잘 묶었고 내 손목은 이미 쓰라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의자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창고는 비어 있었지만 구석에 오래된 공구 상자가 보였다. 만약 저기까지 갈 수 있다면. 나는 의자째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리를 이용해 앞으로 조금씩 전진했다. 몇 센티미터씩 움직일 때마다 의자가 삐걱거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침내 공구 상자 앞에 도착했다. 문제는 손이 뒤로 묶여 있어서 상자를 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의자를 돌려 등을 공구 상자 쪽으로 향하게 했다. 손가락으로 더듬거리며 상자를 열려고 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뚜껑이 열렸다. 안에서 무언가 쇠 같은 것이 만져졌다. 나사못이었다. 오래되고 녹슬었지만 날카로웠다. 나는 나사못을 손에 쥐고 밧줄을 긋기 시작했다. 손목이 쓰라렸고 피가 났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밧줄의 섬유질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다. 희망이 보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마침내 밧줄이 끊어졌다. 손목은 자유로워졌고 나는 재빨리 발목의 밧줄도 풀었다.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지만 오래된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창문을 확인했다. 작고 높은 곳에 있었지만 아마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의자를 창문 아래로 옮기고 올라갔다. 창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녹슬었지만 힘을 주자 열렸다. 나는 몸을 창문 밖으로 밀어냈다. 좁았다. 어깨가 걸렸지만 나는 온 힘을 다해 밀어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상관없었다. 마침내 나는 창문을 빠져나와 땅에 떨어졌다. 자유. 나는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민준이 돌아오기 전에 멀리 가야 했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도로를 찾아 30분쯤 달렸을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작은 시골길이 나타났다. 하지만 차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검은색 세단. 민준이었다. 안 돼. 나는 길을 벗어나 들판으로 뛰어들었다. 높은 풀들이 나를 가려줬지만 차 헤드라이트가 계속 따라왔다. 민준이 차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씨, 어디 있어요? 숨어봤자 소용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풀 사이에 엎드려 숨을 죽였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다. 발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나는 이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도망칠 곳이 없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이대로 잡히면 끝이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었다. 그때 멀리서 다른 차 소리가 들렸다. 민준도 들은 것 같았다. 그의 발소리가 멈췄다. 젠장. 그는 재빨리 돌아가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고 헤드라이트가 멀어져 갔다. 나는 기다렸다. 몇 분이 지났을까?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민준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다른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도로로 뛰어나갔다. 차에 대고 손을 흔들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차가 멈췄다. 중년 남성이 창문을 내렸다. 아가씨, 괜찮아요? 왜 그래요? 경찰. 경찰을 불러주세요. 저 납치당했어요.
남성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뭐라고요? 납치? 빨리 타요. 나는 차에 올라탔다. 남성은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이요? 납치 피해자가 있어요. 파주 외곽. 네, 지금 제가 있는 위치는. 나는 뒷좌석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안도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살았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경찰서는 혼란스러웠다. 형사 2명이 나를 취조실로 안내했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데이팅 앱, 민준, 창고, 벽에 붙은 사진들, 그가 한 말들. 7번째라고 했어요. 나 이전에 6명이 더 있었대요. 젊은 형사가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다. 맞아요. 우리가 찾고 있던 연쇄 범죄자예요. 잡았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지혜 씨가 창고 위치를 알려줬으니까요. 경찰은 즉시 창고로 출동했다. 나는 경찰서에 남아서 더 많은 진술을 했다. 내 휴대폰 기록, 데이팅 앱 대화, 모든 것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3시간 후 연락이 왔다. 경찰이 창고에 도착했지만 민주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중요한 증거들을 발견했다. 다른 피해자들의 소지품, 문서, 그리고 일부 육골.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6명의 여성들.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나만 운이 좋았다. 아니, 운이 아니라 필사적인 생존 의지 덕분이었다. 민준이라는 이름은 가짜예요. 그의 진짜 신원을 파악하고 있어요. 데이팅 앱 계정도 가짜 정보로 만들어졌지만 추적은 가능해요. 며칠간 수사가 진행되었다. 민준의 차량이 CCTV에 포착되었고 그의 동선이 파악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나는 경찰 보호를 받으며 지냈다. 집에 갈 수 없었다. 민준이 내 집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안전 가옥에서 악몽에 시달렸다. 매일 밤 그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미소. 그의 차가운 눈빛.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잡았어요. 민주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도망가려 했지만 경찰의 포위망을 뚫지 못했다. 나는 그를 볼 필요는 없었지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몇 달 후 법정에서 그를 다시 봤다. 수갑을 찬 민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사라졌고 초라하고 작아 보였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재판은 충격적이었다. 검사는 민준의 범죄 이력을 공개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박성진이었다. 그는 10년 전 성폭행으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전과자였다. 출소 후 신분을 세탁하고 데이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물색했다. 6명의 여성들이 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그들의 장기는 암시장에 팔렸고 그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 경찰은 그와 연결된 장기 밀매 조직도 함께 검거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다시는 누군가를 해칠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고도 나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의사는 그렇게 진단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나는 더 이상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